다시 이제 민법 총칙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민법 총칙. 민법이란 시민생활에 관한 기본법인데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민법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써놨네요. 민법전을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 물권법 아까 첫 조문 봤죠. 185조부터 372조. 그다음에 채권법이 373조부터 766조. 친족법이 767조부터 996조. 상속법이 997조부터 1118조. 그래서 민법조 원래 민법전은 지금 한자가 섞여 있는 법전인데 보다가 보면 최근에 기존의 행위 무능력 제도가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뀌면서 그 조문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같은 민법전 속에서도 최근에 추가로 개정된 조문들은 한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전을 펴놓고 보면 그 부분만 왜 한글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개정 조문이 개정하는 김에 한글로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법전이 이렇게 생겼고 그 중에 이제 민법 총칙만 보면 통칙이라는 장이 있고 권리 주체라는 장이 있고 권리 객체에 관한 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한 장이 있네요.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그다음에 권리 객체는 물건, 그다음에 권리 변동에는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을 배치하고 있고 법률행위 중에 이제 의사표시 대리,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이 규율하고 있고 같은 시효라도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게 특이해요. 우리 법 자체가. 이런 구조로 민법 총칙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쭉 보면 민법의 원칙, 기본 원리 보면 이제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이죠. 다만 소유권도 조금씩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공공복리적인 개념에서 다만 법률의 그 규율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계약법에 있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 이 경우도 완벽하게 자유인 게 아니라 약간 규율을 하기도 하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서 한다든지 경제법이라는 영역 등에서 우리가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서 규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한도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최근에는 무과실 책임적인,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경향이 점차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해서 헌법적인 규율에서는 법률로 소유권도 어느 정도 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과도한 제한이라든지 하면 위헌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하겠지만 전혀 완벽한 절대가 아닌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 다음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자유 원칙도 약간의 이제 변형된 형태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불법행위 과실책임 원칙도 이제 부과실책임적으로 가고 있고 해서 이게 교과서 읽다 보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서 약간 변형되고 있는 그런 설명 등이 어느 교과서 보든지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규제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권리 주체 대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권리 능력 개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제 이렇게 유심히 막 대립되는 견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인 경우는 당연히 그 틀에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제 법이 규율한 거고 그 한계치가 항상 문제가 돼요. 한계선상이. 실제도 문제가 되고 시험도 이제 자꾸 공부, 학습에 있어서도 그 한계 부분서 자꾸 이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태아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태아의 경우 생존한 것으로 봐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게 여러분이 민법 총칙 저번 때 배웠듯이 조건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정지 조건으로 인정되는 거냐 아니면 해제 조건이냐 뭐 이거 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교과서 읽다 보면 보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이 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정지 조건설적으로 아니면 해제 조건설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 문제, 그다음에 죽을 때 문제라는 한계선상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자세히 써놨고 당장 3월달 들어가면 3월달 첫 시험 중간고사 때 적어도 이게 출제되든 안 되든 이거 부진장 공부하고 시험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사망의 경우는 이제 지금 내사는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번 때 얘기했듯이 동시사망의 추정, 그다음에 인정사망, 실종선고 이런 개념 설명했죠. 그다음에 자연인과 대칭돼서 법인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 이야기했죠. 법인과 관련해서는 좀 아까 무언가 이유 때문에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이런 집합체, 이런 조직 이런 개념이 있는데 비법인 사단, 비법인 단체 이런 개념 이해하고 있어야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 다음에 저번 때 얘기했듯이 동물이 일반적으로 그냥 동물은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권리 능력 없다 하는데 계속 시도 누군가가 한다고 그랬죠. 나도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 많이 해봤다라고 한 그게 최근에도 소송이 있었네요. 대법원까지 갔네. 지면서도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 이 경우는 저번 때 내가 말한 것은 도롱뇽 갖고 소송법적으로 터널 뚫는 사건 얘기했는데 여기는 무슨 유기견으로 오인해서 안락사 시켰더니 소송을 냈네요. 손해배상. 왜 이거 원문까지 썼냐면 이거 보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개념 등이 나와요. 어떤 개념은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의 어떤 조직체가 있나 봐요. 그 동물 사랑하는 모임. 근데 이게 원고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하나 원고가 됐어요. 이게 원고가 됐고 그 다음에 조친 원고 1 원고 1은 애완견 주인이네요. 주인이 냈고 그 다음에 누가 냈냐면 이쪽 요 밑에를 보면 이 비법인 사단이라는 조직체의 대표자가 또 소송을 낸 것 같아요. 대표자가. 그래서 문제는 안락사당한 위 두 개마리 자체의 의자를 청구. 개 두 마리 자체가 동물로서 이게 안락사 시킬 게 아닌데 안락사 당했다. 의 손해배상인데 동물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도 끝끝내 대법원까지
올려 붙였네요. 그럼 사실은 그 애완견이 법정에서 소송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내세우려면 누가 했냐면 그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이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라는 그 모임 단체가 한 거네요. 근데 이게 정식의 법인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소송에서 주체로 등장할 수 있던 거는 아까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민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말 자체에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데 소송에서 주체가 인정돼서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인의 경우는 소송을 누가 해요? 정식의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든 지금 권리 능력이 없지만 소송에서 주체를 인정하는 이런 등장의 비법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은 그 조직이 관념적으로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든 거니까 법정에 와서 하는 건 누가 사실은 하냐면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장. 주식회사로 치면 사장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니까. 법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영리법인이 주식회사고 그건 상법의 주식회사 그건데 지금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서 실제 소송 온 사람은 누가 왔냐면 그 대표자가 왔는데 또 하나 이 두 번째 문제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예 어울려서 이거 다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소송법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 대표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가 이 선출 과정에서 제대로 선출되지 않은 대표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선출된 대표자라면 비법인 사단은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어서 비법인이라고 부르지만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소송은 누가 하느냐?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자가 제대로 뽑힌 대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떤 개념으로 가서 내가 한 거랑 매치시키냐면 용어에서 각하하고 기각 가르쳐줬죠. 이 경우는 네가 뭔가 싸움을 지금 걸어온 본격적인 싸움의 그 내용까지 들어가서 판단하기 이전에 뭐에서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용어로서 부적법 각하를 시켜요. 그러니까 원고를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부적법 각하시키는 거예요. 왜 각하시키느냐? 너가 정상적으로 뽑힌 대표자가 아니다예요. 네가 정상적인 뽑힌 대표자라면 니네 지금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라는 조직에 제대로 뽑힌 대표자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너희에게 그런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겠지만 지금 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각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고가 요번은 2명이 등장하는 공동소송이에요. 원고가 어떻게 등장하는 공동소송이에요? 그 안락사 당한 주인이 원고 1이고 유기견을 사랑하는 모임 그러니까 아까 뭐죠? 유사주? 뭐 하여튼 줄여서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는 그럼 줄여서 유기견에게 유사주라고 합시다. 요 조직체가 원고가 됐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어 지금 부사가? 요 부분은 요 부분에 있어서 원고 1은 스스로의 주인으로서의 위자료는 가능한데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원고 1에서 있어서 의자료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즉 그 주인한테 의자료를 할 때는 이게 유기견이 아닌데 유기견 취급당해서 안락사 시킨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의자료를 주는 건 좋지만 안락사 당한 위 개 2마리 자체의 의자료 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이 주인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주인한테 의자를 주는 것에 것이면 됐지, 개 2마리 자체의 의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한다. 그 다음에 주인한테는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뭔가 인용됐겠죠, 의자료가. 여기 여러 개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유사주라는 조직체는 줄여서 각하를 당했죠. 유사주 주체가 등장한 것 부분은 뭐 때문에 각하다 했어요? 누가 소송을 실제하냐면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대표자가 제대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하시킨 거예요.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를 스스로 막 읽으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긴 뭐 예를 들어 이제 종래 공부방 보면 판례 요지만 이제 탁 하는데 실제 판례 요지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요지만 보면 요게 요지예요. 여러분 보면 그냥 판례 요지는 이렇게 되죠. 요게 판례 요지니까 여기 동물 자체가 의자료 청구권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여부, 소급.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될 수 없다죠. 될 수 없다.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요. 될 수 없는지 여부의 소극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흐름상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울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이게 소송 요건이 돼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는 적극인데,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소송법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 뭐냐면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는 이야기가 반대 당사자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런 것을 따져봐 줘야 된다.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의미가 있냐면 지금 각하, 기각이라는 용어 하면서 기각은 뭐예요? 본격적인 싸움의 내용이니까 이걸 본안이라고 그래요. 본안 부분은 배척할 때 기각이란 말을 써요. 근데 본안 이전에 소송 요건, 형사소송에서는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데 느낌 이해되겠죠? 소송으로서 이렇게 본격화된 절차로서 가타부타 본안에 관한 것을 따지기 전의 전제 요건이라는 의미예요. 전제적으로 충족될 요건. 요걸 충족 못하면 본안까지 안 들어가고 각하시켜요. 각하. 근데 이 소송 요건은 즉 이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소송해온 것이 네가 지금 소송할 정당한 그런 자가 아니니까 본격적인 본안까지 안 들어가고 이거 우리가 문전에서 배척하겠다라는 각하예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인데 이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가 따져달라고 해서 따지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설사 반대측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 대표자로서 제대로 선출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지가 지금 막 주체로 나서서 하느냐 등등의 얘기를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이 조금 뭐가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어떤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의 조직의 이 대표자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거 아닌 듯한 것을 좀 파헤쳐 본다고 했을 때 문제 삼지 않더라도 반대 당사자가 삼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중에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데 소송 요건은 직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본안의 경우는 실제법의 권리 의무를 싸우는 이 본안은 실제법에서 권리 의무가 사적 자치로서 개인에게 아까 형사소송과도 대비해서 이야기했지만 민사는 개인에게 스스로 책임하에 뭔가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소송에서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자백에 대해서 법원이 자백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파헤치지 마라 이런 원리도 작동한다는 얘기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본안에 관한 소송 요건은 당사자가 따져달라고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실체법에서의 권리 의무가 자기 책임하에 맡겨져 있듯이
소송에서 본안 싸움에 대해서도 당사자 스스로 자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본안에 관한 거는 만약 당사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을 때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민법 총칙을 혹시 쭉 계속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 혹시 혼자라도 읽어봤으면 소멸시효 같은 것의 효과가 민법에서는 절대적 소멸설, 뭐 상대적 소멸설 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설사 민법에서는 그런 시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는 소멸시효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 법원이 시효 완성됐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변론주의라는 게 소송에서 작동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민법 총칙 마지막쯤 읽으면 소멸시효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민법에서는 절대적 소멸설이 일반론인데 일반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멸했으면 상대적 소멸이라면 뭔가 원흉해서 소멸시효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실체법에서는 절대적 소멸이라고 해서 기간만 이렇게 흐르면 그 권리에 대한 시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한 것으로 하는 효과로 본다라는 입장이 일반적이면서 왜 그럼 소송법에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부분서 그게 오히려 소송법에서는 마치 그 교과서 읽으면 항변처럼 상대적 소멸설처럼 실제 소송은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더라도 소송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변론주의 때문에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시효로서 그 소멸되는 그 이익을 받을 자 등이 소송에서 그것을 갖다가 주장해서 법원이 그런 것을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의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 것에서 상대적 소멸처럼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부분이 민법 총칙 읽다 보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송법에서 정리하면 이 본안에 관한 것은 당사자가 주도해서 나 이런 거 따져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송하다가 당사자가 나 소송 우리 그냥 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번 때 뭐 하나 나왔냐면 소취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 것도 다 인정돼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은 당사자가 따져달라고 한 것만 따지고 안 따지겠다라면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는 원칙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 당사자주의 중에 소멸시효 같은 것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변론주의라고 부르고 소취하 같은 것은 소라는 청구 단위에서 나타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처분권주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송법의 기본 원리는 당사자주의라는 원리가 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리가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구체화해서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에 관한 경우는 이 경우에 당사자가 대표권 유무가 따져달라고 해야만 예컨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본안이 아니고 대표권은 소송 요건이니까 그거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그게 따져봐야 될 일이라면 따져봐서 드디어 이 경우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따져봤는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뭐 그 뒷얘기 할 필요 없는데 따져봤더니 문제가 된다. 근데 반대 당사자가 따져달라고 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따져보니까 네가 대표자로 선출됨에 있어서 뭔가 거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넌 대표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표자로서 니네 조직의 대표자로서 내온 소송에 대해서 우리는 본안까지 못 들어가겠다라고 한 게 이 부분이에요. 각하시킨 부분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나 권리 능력 없는 이런 단체가 소송에서 등장했을 때 그 조직체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실제 물리적인 소송은 누가 하냐면 대표자가 하는 거다. 이해되겠죠? 근데 그 대표자는 제대로 뽑힌 대표자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뽑힌 대표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 소송에서 실제 소송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주체성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게 있는 거지만 지금 이 경우도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이지만 소송법에서는 아까 52조에 의해서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그 조직체가 이렇게 조직체가 지금 법정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물리적으로 감지하는 건 안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감지하냐면 그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판례가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밑에까지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뭐가 쭉 나오냐면 봐봐요. 근데 이 사람 유사주, 여기 원고 유사주 줄여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 왜 소외인이란 말을 썼어요? 이 대표자가 당사자예요? 이 유사주가 당사자예요? 그런 개념은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법인 개념에서 항상 헷갈리는데 법인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제일 일반 사람들이 어떤 막 정식의 막 큰 제대로 된 조직의 회사 말고 1인 회사 비슷하게 회사인지 뭔지도 애매한데 돈 빌려줬을 때 이 사람 대표자 개인한테 빌려준 건지 그 1인 회사일지언정 회사한테 빌려준 건지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거 잘 구별 못하는데 구별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대표자는 왜 소외인으로 나와요? 누가 지금 주체인 거예요? 유사주가 주체인 거고 소외인은 대표자고 그 유사주의 실질적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정에는 왔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닐 때의 표현을 근데 이런 데서 써야 될 때 그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부정 대명사 비슷한 용어가 소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이 소송에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명사적으로 붙일 때 일반 사람들 참 어려워하는 용어일 수 있는데 소외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자로 나온 사람은 설사 이 사람이 제대로 뽑힌 대표자이더라도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지금 뭐 더더욱 나가서 정당하게 뽑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이 제대로 뽑혔던 사람이더라도 이 소송의 당사자는 유사주, 유기견을 사랑해 주세요라는 그 집합체가 당사자지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인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원고 유사주가 총유 재산에 관한 총유 재산 이것도 하나 또 우리가 물권법에서 김법무관이 안 했나 공동 소유에 보면 공유 총유 합유라는 게 있다라고 물권법에서 이제 당장 배워요. 소유 중에 여러 명이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에 있어서의 종류는 지분이 있고 그 지분을 각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총유는 이런 총자예요. 조금 어렵네요. 이러한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의 조직체가 그 조직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총유로 봐요. 그럼 총유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함부로 막 그 개별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막 처분하는 그런 소유로 곧바로 작동하면 그 조직체가 와해가 되니까 함부로 이 총합할 때 느낌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총체적으로 그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n분의1씩 막 이렇게 버리면 이게 조직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싫으면 그 조직에서 떠나버리고 뭐 이러는 수밖에 없지 그거 갖고 뭐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편 합유도 역시 그런 조직체 중에 계라고 하는 뭐 등등의 조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조합. 이제 처음 또 하나 나와요. 조직체 중에는 여러분이 구별하는 게 정식의 법인이 있고, 이거는 어떤 이 공고성이나 확고성, 그 다음에 어떤 운영 규정 이런 것이 완비돼서 등기까지 되거나 뭐 허가를 받거나 해서 완벽하게 법인으로서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본다면, 좀 아까 말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지 하는 비법인 사단, 이 경우는 무언가 이유 때문에 그 설립 허가라든지 법인격은 취득 안 했지만 조직으로서의 독립성 등은 법인급에 해당하는 것을 비법인 사단 이렇게 보는 거고, 조합은 사람의 조직체이긴 한데 그 공고성이라든지 어떤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은 약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좀 많은 거예요. 조합은 민법의 조합계약, 전형계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 모아서 조합을 설립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재산 등에 관해서 조합이면 자기 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역시 조합도 공동으로 무슨 사업 같은 걸 하기로 작심해서 만든 거니까 지분이란 개념은 있는데, 조합은 지분이란 개념은 있는데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서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완전한 법인, 비법인 사단, 그럼 그 다음에 조합. 그럼 이 한계가 어디냐? 말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실은 어떤 딱 조직체를 갖다 놓고, 법인인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라든지 뭐 이렇게 설립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한 게 있으니까 그야 실제는 오히려 그렇게 등기까지 하고서 조직으로서 실체는 허탈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눈에 딱 이다 아니다는 판명할 수는 있죠. 실제는 어떻든 떠나. 근데 문제는 이 비법인 사단하고 조합의 어느 정도에서 이게 공고성이 있다고 보느냐, 운영 규정 같은 거 등을 잘 완비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약간 개인적인 계약 관계 정도에 그쳐서 이게 조합 정도에 그치느냐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그렇게 분류한다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를 놓고서 어떻게 분류되느냐라고 딱 물어보면 사실은 정답적으로는 얘기는 못하지만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 사단의 소유, 공동 소유 관계를 총유라고 하고, 조합의 경우는 채권법의 조합은 합유라고 그래요. 합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동 소유 형태가 있는데, 요 지금 유기견 사랑해 주세요는 비법인 사단이니까 여기에 어떤 표현을 써요? 총유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총유 재산에 관한 유기견으로 지금 됐으니까 거기에 일단 이게 이 애완견이 의탁됐으니까 거기 유사주의 재산으로 일단 들어갔나 봐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총유 재산에 관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총유가 그 공동 소유에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사단에 대한 지금 공동 소유로서의 총유, 이 개념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래서 부적법, 요 경우는 부적법 하니까 용어상 각하를 시킨 거예요. 그 유기주가 낸 부분은 부적법 각하시켰고, 이 안락산 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은 뭐 소정의 위자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 하나 내가 더 가르쳐 주려고 요거는 주문까지 갖고 왔냐면, 저번 때 판결문 구조에서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주문은 한자 뉘앙스 알겠죠?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인공 할 때 주자고 문장이니까 이게 결론인데,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2심에서도 지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현해서 재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상고를 기각했어요. 심리 불속행되지는 않았네요. 들어가서 판단 받았네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하면서 상고 비용, 즉 소송 비용,
이런 거 소송 비용 든 거는 이게 지금 상대방 피고가 어디냐면 상대방은 무슨 또 동물 그런 거 갖다가 처리하는 무슨 단체예요.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하여튼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누가 했냐? 원고 1이 부담하고 상고에 관해서는 원고 1이 그 동물 이 개에 대해서 낸 거는 아까 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어서 기각된 이 동물 기각된 거는 그 부분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졌으니까 원고가 부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원고 이 조직체 유사주 이름을 이렇게 줘가지고 원고 이 국어도 문장 잘 쓰면 이 원고가 어디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유기견까지만 걸리는 거예요? 주세요까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은 주세요까지 걸리는데 난 순간적으로 이 유기견이 원고가 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럼 문장이 안 되죠. 원고 유기견으로 끝나면 사랑을 주세요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세요까지가 원고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체가 낸 부분은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상고 비용은 소외인이 부담한다. 이거 잘 못 보는 건데 이 소외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표자로 주장한 사람인데 실제 정상적으로 뽑히지 않은 대표자. 왜 그 사람인데? 원래는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회사가 그러니까 유사주가 내야 되잖아요. 유사주가 지금 패소한 셈이 부적법 각하됐으니까 이때는 부적법 각하도 패소에 해당해서 하는 거니까 내야 되는데 이 경우 왜 유사주가 아니라 소외인이에요. 잘 안 나오는 거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지가 대표자도 아닌데 제대로 뽑힌 대표자도 아닌데 자기가 소송을 내면서 이 유사주가 결국은 자기가 지금 정당한 대표자가 뽑힌 사람이 아니어서 각하됐으니까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그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소송에서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든 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패소자 부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처리해 줘야 돼요. 그게 일종의 무권 대리인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정당한 대표권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대표자는 대리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내세워 주지 않은 건데 그 조직체에서 자기를 대표자로 뽑아주지 않았는데 대표자인 거라고 우기고 나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대리로 치면 무권 대리에 해당하는 느낌이에요. 시킨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대리인이라고 한 꼴이 된 거예요. 대표자라고 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뽑아준 사람은 대표자로 뽑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섰던 것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은 네가 내줘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요때 잘 못 보던 건데 원래는 소송 비용은 두 사람이 싸웠으니까 원고가 이겼으면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이겼으면 원고가 부담하고 실은 예를 들어 1억 원 청구했는데 한 7천쯤 받아들여졌을 때는 소송 비용 어떻게 표현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소송 비용은 예를 들어 10 중에 한 7 정도가 원고 이긴 거니까 원고가 3 그다음에 나머지 7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계략으로 나와요. 비율로. 그렇게 해서 패소자가 부담한 것으로 취급해 주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소외인이 소송비용 부담해라. 왜? 이 사람 지금 대표자로서 무권 대표자로서 네가 일 그르친 거니까 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특이한 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경우 이 판례를 좀 자세히 쓴 거는 여러 가지 법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썼어요. 다만 그 첫 번째 거는 일반적인 교과서적으로 그냥 동물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끝나버리면 뭐 그냥 모른 채 넘어가면 되는 것이긴 한데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동물한테 주체성을 인정하려는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경 피해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 학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롱뇽의 서식지가 막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 이 애완견 등이 막 그냥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질 줄 알면서도 계속 대본에 올려붙인 건 진짜 이쯤에 무슨 판례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 배우에는 결국 그 강아지가 이 소송을 오지는 않았고 누구의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동물 사랑하는 단체 같은 데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말해준 이런 사회적인 의미 있고, 저번 때 하나 말해준 것은 약간 기획소송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소액 다수 피해자의 뭐 식품 뭐 불량 이런 거라든지 뭐 정보를 안이하게 처리했다든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너무 기획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문제인 면은 있지만 그 자체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뭔가 앞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니들 왕창 이게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 명이 옛날 같으면 소송 낼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소송 내면 그게 모아지면 너희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송이 의외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통은 생각 못하던 그런 게 있는 거라는 것까지 아울러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중에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서 아예 부여가 되죠. 사물을 변식하기에 뭐 완전히 거의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의사 능력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판단에 대해서 획일적 처리를 위해서 하나 또 만든 개념이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서 19살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행위, 기존의 무능력자라고 했던 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서 지금 성년 피후견인, 한정 피후견이 나왔는데 이건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죠. 결국 미성년자의 행위는 혼자 독립적으로 했으면 유효하게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로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취소는 무효 취소라고 민법 총칙에 그 뒤에 가서 나오는 조문하고 다시 연결돼야 돼요.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 민법 총칙 뒷부분 가서 보면 대리 다음에 보면 무효 취소가 있어요. 거기랑 연결되는데, 다만 여기서 미성년자는 뭐냐면 그렇게 취소하면 상대방이 잘못하다가 거래 안전상 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취소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최고할 권리라고 했는데 이 15조가 제한 능력자 개념을 최근에 바꾸면서 요거는 지금 한글로 됐어요. 요 조문이 개정 조문으로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교과서에 보면 종래 용어로 최고를 여기 순화시켰네요. 학답을 촉구할 권리로 순화시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글로 된 조문을 보면 그 차이 모르지만 한자로 된 조문을 봐도 여기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요 조문은 최근에 바뀐 조문이니까. 근데 용어도 좀 바꿨네요. 최고권이라고 종래 그랬거든요. 종래 최고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최고권인데 상대방의 학답을 촉구할 권리를 바뀌었네요. 취소할 건지 빨리 좀 결론 내려줘라. 나 너무 왔다리 갔다리 지금 그런 상태에 있게 하지 말고, 그런 거가 조문이 있네요. 그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 나 너랑 좀 지금 했는데 너 미성년자라니까 나 지금 철회하겠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나는 내 스스로 이거 더 안 하겠다라고 철회한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절권 뭐 이런 것 등은 여기서 규율하고 있네요. 거절.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 등이 자기가 능력자인 척 속임수를, 종래 용어도 여기는 한자로 종래했을 때는 여기 교과서 보면 사술이라고 나와요. 사술. 사기치다, 뭐 헌다는 용어의 사. 그리고 뭐 기술을 할 때 술자. 그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속임수라는 어떤 순화시켰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등까지는 요 15, 16, 17조에 나오는데, 일반론인 취소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 뒤에 취소 무효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 취소는
취소가 되면 뭐예요? 취소의 효과가 141조에 보면 민법총칙.어티에 보면 취소가 되면 그 했던 게 소급해서 무효로 돼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 구별하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유일하게 미성년자의 무효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때 또 김법무관이 급부 부당이득 돌려줘야 된다. 이행한 게 없다면 괜찮겠지만 뭔가 했었으면 그거 돌려줘야 된다는데 그 미성년자의 경우만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돌려줘라라는 게 특이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이익, 그게 무슨 개념이냐 이제 또 교과서 보면 잔뜩 나오는데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막 써버렸으면 그 쓰기 전 원래 받았던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쓴 정도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그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현존 이익이라는 개념 알겠죠? 현존. 그것만 틀려요. 현존 이익. 그러니까 141조 등에 가서 보면 무효처럼 되는데 취소 효과는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 본문 다음에 단서, 우리가 본문 단서라고 할 때 141조 본문은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단서에 보면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아울러서 이해를 하고요.